여러분 요거 36선 다 받으셨죠? 요거 이제 중간중간 이제 봅니다. 물론 이제 요 정지문 이렇게 해나가고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뭐 늘상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집에 있을 때도 이제 박 대리가 계속 전화를 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개별 상담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다들 최종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런데 매년 보는 거지만 정리는 이미 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이 흔들립니다. 해갖고는 다 충분히 합격하는데도 이제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되게 이제 자기를 불신하는 거라 멘탈만 꽉 잡으면 됩니다. 어제 법무부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시험 공고가 나오는데 1월 이제 9일부터. 근데 어쨌든 합격자 수는 이제 1,730명 내외로 한다. 모든 걸 종합해서 1,730명인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1,730명한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뭐 제가 이제 딴 거 뭐 모르니까 현범을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뭐 손정 선생이 우리 종합반 학생들 최종 정리를 하게끔 하자 그래갖고는 올렸죠. 그래서 형법도 했지만은 그 형법은 이 국가고시에 있어서 모든 국가고시 똑같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이 가장 합쳐진 과목이 형법이에요. 뭐 옛날 사실 때부터 워낙 뭐 합쳐져 있기 때문에 형법은 객관식이 주관식이고 주관식이 객관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강의 시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틀림없이 주관식 사례입니다. 근데 밑에 다 객관식 사례들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객관식 사례가 보통 10문제에서 12문제, 9회 때인가요? 14문제가 나왔습니다. 9회 때는 객관식 사례가 14문제. 아시죠? 그냥 사례인데 그냥 객관식입니다. 사례인데 객관식. 그래서 여기 지금 36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어쨌든 최소 10문제는 지금 나오니까 물론 이제 형소법하고 통합으로 나오고 형법 12회 때는 형법은 안 나왔어요. 작년에 이제 한 문제 나오고 근데 9회 때는 형법만 독자적인 형법만 4문제가 9회 때 나왔었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관식이 객관식이고 객관식이 주관식이다. 그런 점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도 정림을 보시면은 밑에다가 여기다가 그 키워드를 다 달아놨죠. 웬만하면은 이게 손노 선생님이 이제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책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는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뭐 X를 O로 바꿨다 이 정도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키워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노 선생님 보고 내게 더 좋아. 내가 이제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 키워드 위주로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객관식 할 때 탁 뽑아내는 것들인데 이게 주관식 사례에서 더 중요합니다. 요것만 답안지에 들어가면 돼요. 요것만. 요 내용만 답안지에 들어가면은 여기 뭐 형법의 총각 핵심 내용은 다 있으니까 요 내용만 답안지에 키워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교수님들 쭉 채점하시면서 우리 이제 9일부터 시험 맛은 이제 14일까지인가 보고 그 다음에 저도 옛날에 사시위원 2번 들어가 봤지만은 법무부에서 인원 많지 않습니다. 법무부 법조 그 인력팀이 많지 않아요. 거기서 다 복사를 한 다음에 원본은 법무부가 보관해야 되니까 복사본 전국에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우성을 합니다. 그것도 특급 우성을 해야죠. 보안 상이니까는 그 과정만 거의 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채점 들어가는 게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채점해서 죄송합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채점 들어가서 2월 말에도 무조건 끝내야 돼요. 왜? 3월 달에 이제 개강하니까. 법무부에서 이제 3월 내내 그걸 갖고 이제 입력하고 하면서 이제 사정을 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빨리 좀 발표해달라고 불가능합니다. 거의. 워낙 인원이 안 되니까는. 그래도 이제 며칠 땡겨주고 4월 이제 우리 그때쯤 발표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채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밀첨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키워드만 보고 대충 채점하시거든요. 근데 좋은 게 이제 지금은 다 CBT로 하니까는 이제 글씨는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공평하게. 솔직히 그 여학생들 특히 글씨 잘 쓴 여학생들은 3점 이상 따고 들어갔었어요. 저도 판사는 아니고 제가 워낙 글씨를 못 쓰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 말씀에 퇴직하셨지만 그 한대 오영 교수님 글씨 안 보이면 무조건 3점 깎고 들어간다고 실제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불평등은 사라졌죠. 대신 뭐가 됩니까? 키워드가 정말 우리를 이제 이게 키워드가 딱 보여야 되거든요. 첨삭반지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우리 뭐 지난 삼순환 때도 보셨지만은 그런 것들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냥 하나만 더 학설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심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에서도 이제 학설을 그렇게 강조하는 얘기를 뭐 여러분 상담에서 들었고, 지금 교재 보시면은 형법에서 뭐 제일 많이 팔리고 있죠. 뭐 일순환부터 말씀드렸죠. 제일 많이 팔리는 교재 뭐 어디 거 어디 거 매각 거 어디 보면은 학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주영 선생하고 이제 협의를 해갖고 처음 시도죠. 이제 내년부터는 일순환부터 할 거지만은 뭐 공동 취재를 한번 해보자. 근데 저도 여태까지 형어바지, 형법, 형사법 통합 그 답안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이번에 이제 박 대리가 일정 정하겠죠. 이번 주 안에 강의 끝나고 이제 보겠죠. 그래서 이제 형법, 형사법 통합 문제 제가 이제 왔거든요. 드디어 저도 처음 봤습니다. 4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철저히 지켜줬습니다. 형법은 2페이지에 그 다음에 3페이지 들어가서 10줄. 근데 강의반은 조금 더 해서 제가 5줄까지 나머지 형사법 써라. 그래갖고 이제 받아봤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받아봤거든요. 제가 원하던 그림입니다. 딱 4페이지에 형법, 형사법. 우리 실제 시험하고 똑같죠. 본 시험하고. 들어갔는데 저 학설 안 쓰지만 학설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핵심 내용만 딱딱 써도 4페이지 딱딱 맞추는데 그 정도 쓰면은 이거 무조건 1번 70점, 2번 70점. 이렇게 뭐 따라 나오면은 한 200점 나옵니다. 형사기에서만. 근데 이제 수석도 형사기도 200점이 안 나오니까는 한 190 정도로. 형사기에서 190만 나오면 뭘 걱정합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막판에 여러분들 절대 학설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학설을 쓸 배점도 얼마 없고 판례에 비해서 배점도 얼마 없고 쓸 수도 없다는 것들 그냥 과감히 벌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반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 학설 얘기 안 하지만 옆에 반들은 거의 학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봤거든요. 보고 계속 얘기해보고 그거 어떻게 도대체 이걸 본 시험에서 이걸 학설 벌릴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실전을만 받아보신 다음에 심각하게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이미 다 돼 있으니까는 패치가 장착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설을 버리고 그냥 우리 내용만 쓴다. 그래서 이제 36문제 갖고 왔습니다. 이거 다 보질 못하지만은 학설 쭉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쓸 만큼만 갖고 왔거든요.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좀 이따 이제 한 번씩 보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관건은 뭐 걱정하지 우리가 하던 대로 학설 이제 광화 버리고 오히려 학설 쓰면 망한다. 그것만 확실히 여기시고 누구 학설 쓰면은 그냥 쟤는 갔다. 그냥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이제 실전 답안 받아보시면은 이따 강의 첨삭반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 학생들은 뭐 매일매일 그거 아닙니까? 여전히 학설 못 버리는 친구들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버리세요. 이제 혹시라도 이미 버린 사람은 끝났고 뒤돌아볼 필요 없고 못 버린 사람들 버리세요. 쓸 수도 없고 학설 잘 쓰는 사람 제가 40대부터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시 수석하는 친구들 학설 못 따라요. 교수님들은 못 따릅니다. 학설은 논문력이지 시험지 답안용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써봤거든요. 논문에서나 자유자재로 해갖고 몇 페이지씩 쓰는 거지 실전 답안에서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들이니까는 그것들만 한번 봐주시고요. 하여튼 특히 형법은 하여튼 객관식 주관식 통합되어 있으니까 좀 더 한번 보시죠. 그런데 객관식 사례는 이따가 저기 위전착의는 한번 보고 객관식 사례까지는 우리가 다 못 풀어보니까 주관식 사례만 풀어보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대신 이제 위전착은 좀 까다로우니까 위전착은 끝내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빨리 한번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 먼저 죄형법정주의인데 1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정하는 경우 위임 위법의 한계를 벗어나 이제 무효가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모법 법률이 있지만은 그 법률 국회에서 입법하는 법률은 우리가 모든 사안을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위임 위법이 저기 시행령들이죠.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이제 시행령들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검수완박 아닙니까? 검수완박. 근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바로 이 시행령을 싹 해갖고는 검수완박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혔죠. 마약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넓혔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위헌 판단하자. 그 무식한 국회의원이죠. 바로 이게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법률이 위헌이냐를 위헌 판단하는 거,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지. 시행령은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과연 범위를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확연히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들. 죄형법정주의는 절대 사례로 나오지 않으니까 객관식만 보시면 되고요. 자, 소급표 금지 원칙. 이거 기본적으로 법률 형벌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
예컨대 법률이 아닌 경우들, 실정법이 아닌 경우들 뭐가 있습니까? 예컨대 판례라는 것들. 그 다음에 형벌이, 비록 실정법이지만 형벌이 아닌 경우는 바로 보완처분. 여기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고 오히려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들. 3번. 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하게 금전 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에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들.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명령인데 금전 그것도 뭐 몇천억을 출연해봐라. 지금 이제 명예회장으로 퇴직하셨죠. 그 현대자동차 그 정구 회장님.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대법원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 몸으로 떼어오는 것들이지 금전 출연 될 수가 없다. 현대제사는 뭐 그래도 5천억 해갖고 지금도 재단이 유지가 되지만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봉사명령. 결국 이건 보완처분이죠. 보완처분이지만은 소급표에 관련된 문제고요. 5번. 자, 이거 신모 때 나왔습니다.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지 판례법 국가, 불문법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판례 변경 의미가 없어요. 유죄가 무죄로, 무죄가 유죄로 변경이 돼도 이거는 얼마든지 뭐가 됩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들. 대한민국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언제나 국회를 통과한 성문법만을 의미한다라는 것들. 자, 9번으로 넘어가시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사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해서 형을 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 양형기준은 대법원의 하나의 지침입니다. 법률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 꽂고 웬만하면 공고사항이죠. 따라라. 웬만하면 따라라. 안 따라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양형 요새는 상당히 따르나 보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별로 안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인데도 이게 지금 선고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몇 개월씩 차이는 있거든요. 그러다 그것은 양형 기준, 법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형법정주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들. 11번 중요하죠. 법원행시에서 연속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 그 교수님들 법원행시 기출문제도 이제 참고를 하시니까. 자, 법적 소동죄 등을 규정한 보통 재판정에서 이제 법정 소동을 일으킵니다. 법정 소동죄를 솔받는데 법원의 재판에 헌재 심판을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법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민형사건, 뭐 행정, 그거 법원만이 아니라 헌재도 당연히 법원이니까는 헌재에서 난동을 피우는 것들이죠. 이것도 얼마든지 법정 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역시 재형법정주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명확성의 원칙 12번.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들. 명확성의 원칙.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고 미국보다는 나중에 한번 독일 꼭 한번 연수 한번 가보세요. 독일 법전을 보시면은 그냥 바로 독일어 조금 아시면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88년에 유학 가는데 독일 형법전을 보면서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구나. 우리 형법보다도 확실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형법은 어떻게 됩니까? 고의범 처벌 우선의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그 다음에 형법은 무과실은 절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되죠. 형법은 무과실인 경우는 절대 처벌할 수 없다는 것들. 따라서 과실범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면은 과실범으로 절대 처벌할 수 없고, 좀 이따 과실범의 이제 실제 판례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자, 유추해서 금지 원칙 13번, 이번 6모에 나왔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상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의 자수의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된다. 지금은 이게 개정됐습니다. 공직자선거법. 근데 이 당시에는, 행위 당시에는 공직자선거법상의 자수가 범행 발각 전 자수만을 자수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형이 필요적 면제였었습니다. 필요적 면제. 근데 이 사람은 그 지방선거로 위반했는데 그 안양시 시의원. 그런데 이제 수배를 받고 도망을 다니다가 검거 직전에 자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원심에서는 이거는 필요적 면제인데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은 필요적 면제를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는 뭐가 됩니까? 실제 실형 8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야, 자수라는 거는 범행 발각 전에 자수를 하고 발각 후에 자수를 해도 똑같은 자수야. 어떻게 자수를 범행 발각 전 자수로 한정하느냐. 이게 소위 말하면 뭐가 됩니까? 축소 해석을 했거든요. 축소 해석을 했는데 처벌 범위가 확장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확대 해석은 당연히 유추 해석에 해당되지만은 설사 축소 해석을 했더라도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되면은 역시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축소 해석 범행 발각적으로 축소 해석을 했더니 필요하게 면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가벌성이 확장이 됐죠. 이거는 틀림없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은 개정해 갖고는 이제 이 조항은 삭제됐지만은 이 법정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번 육모에서도 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14번. 이거 중요한데, 자, 이법성 조각사유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유세에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든가 책임 조각사유는 가능한 확대 해석해라. 그러면은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겠죠. 가벌성의 범위가 줄어드니까 안 좋다는 겁니다. 대신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축소 해석하면 가벌성이 확장되죠. 그렇다면 그것은 또한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번에 그 최신 판례가 같은 취지 판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개년 판례 때 판례가 있었죠. 근데 취지는 똑같아요. 사실관계 다르지만은 역시 이 취지라는 것들.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축소 해석하면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왜? 가벌성의 확장이 일어나니까. 자, 다음 페이지 16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죄와 관련해서 우리 킥보드 같은 것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헌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자동차에 있어서 무면허 운전은 면허 취소 당연히 해당됩니다. 면허 정지도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예컨대 125cc 이하, 그러니까는 스쿠터 같은 거, 전동 킥보드 같은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갖고는 지금 운전면허 정지 중에도 이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이 판례 때문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개정 전에는 뭐냐? 이때는 법률 규정이 없었거든요. 무면허는 당연히 그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면허 정지 중은 이때 뭐가 됩니까? 그 스쿠터 같은 거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무면허 운전으로 해서 자동차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게 되면 무죄가 유죄가 되어버리니까 가벌성의 확장이 일어나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자, 20번.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반행위를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데, 근데 원본은 뭐냐? 우리가 처음에 한 번 실제로 나온 것들이 원본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전산 원본은 그걸 한 번 이렇게 출력을 하거나 한 번 복사한 거, 이게 정본이 됩니다.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정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 번 출력한 것들은 정본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뭐가 됩니까? 전자기록 등이 발달해 갖고는 원본은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판장이 처음에 판결 원본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본이 됩니다. 그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카피를 떠갖고 복사를 해갖고는 뭐 검찰 측도 한 부 주고 변호인 측도 한 부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본입니다. 합의본이에요. 복사본. 복사본은 원본이 아니죠. 따라서 이때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공정증서 정본이지 원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한다면 역시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들. 21번. 자, 땅콩 회항 사건이죠.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힐 때부터 내리기 위해서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공보안법에서 정한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활주로 해가지고 활강 시작하면 쭉 뜰 때, 그게 이제 그때부터 항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활주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도 항로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항로는 아니다. 그 상태에서 회항했잖아요. 이제 부사장인가 뭔가 그건 조모시기 씨. 근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해갖고는 최소한 항로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그때 무죄가 나왔었죠. 자, 24번 중요합니다.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법률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영역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 이거는 형법 법률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 이유 이렇게 입법 제출하면 거기 입법 이유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제 그걸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 이유. 자, 그랬을 때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특수폭행치사의 경우 형법 258조 2 특수상해죄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정죄와 같이 형법 257조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한다. 지금 문제는 뭐냐? 원래 우리 한 4회, 5회 때까지도 폭처법 3조 1항이 특히 기록형에서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특수상해죄가 형법에는 규정이 없었고 폭처법 3조 1항에 규정이 있어갖고 변시를 했대. 특수상해죄 좀 이따 보지만 특수공지방치상죄 그때는 둘 다 법정이 3년 이상, 3년 이상 법정이 동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가중과 일제만 이제 성립이 됐었죠. 1회 때. 그랬는데 5회 때인가 이때 그 폭처법 3조이 위헌 판단받고 삭제가 됐습니다. 폭처법 2조 1항도 같이 상습법. 지금 폭처법 2조 2항 공동범죄만 살아남았습니다. 얘는 뭐 위헌 판단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특수상해죄를 처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는 형법의 258조 2로 신설이 됐습니다. 법적을 낮췄어요. 어떻게? 그래갖고도 그 전에는 3년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1년 이상 10년이야. 낮췄다는 겁니다. 문제는 형법 제정 당시 1953년 9월입니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부터 특수폭행치상죄도 규정이 있었는데 처벌 규정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했는데 상해죄는 7년이야. 근데 떡하니 특수상해죄가 형법에 신설이 돼서 1년 이상 10년이야. 자, 그럼 특수폭행치상은 단순 상해죄 그 성격이 가까울 거야? 아니면 특수상해죄에 가까울 거야? 특수끼리 붙잖아요. 특수. 당연히 특수폭행치상은 당연히 특수상해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형법 제정일에 7년 이하로 처벌돼 왔던 놈을 갑자기 뭐가 됩니까? 법률의 개정도 없이 1년에서 10년이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대법원이 야, 목적론적 해석을 해. 몇십 년, 60년, 70년 그래 왔어. 그러니까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특수폭행치상죄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하자. 그것이 목적론 해석이고 절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바로 이제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죄형법정주의는 이것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법의 적용범위인데 여기서 이제 매번 시간적 적용범위 한 번 나오면 다음에는 장소적 적용범위 여기 이제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데 올해는 시간적 적용범위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장소적 적용범위 쪽이 더 나오지 않을까. 자, 1번. 자, 12회입니다. 형법 제1조 1항의 행위시란 범죄행위 종료시를 의미한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즉시범위이기 때문에 기수 종료가 한 시점에 일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몇몇 계속범들이 있습니다. 범인 은닉도피죄. 이런 계속범들 같은 경우는 기수와 종료 시점이 다르죠. 그렇다면은 종료 시점을 우리 행위시로 본다라는 것들. 2번. 자, 두 번 나왔는데 이번 8모에서 또 나왔습니다. 변시 2번 8모에서 또 나왔고, 자, 죄가 되지 아니한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이 되기 이전에 2013년 신설이 됐습니다. 법에진 강제추행죄 그 이전에 2012년, 11년 강제추행행위는 습벽에 의한 것이라도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순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사례들은 꽤 많습니다. 좀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이 좀 많이 개정됐죠. 2013년에 뭐가 됩니까? 상습 강제추행죄가 형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형법이 신설되면은 법조항이 신설되면은 미래를 상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과거 핵에 적용되면은 소급형 금지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소급형 금지원칙이라는 것들. 그러던데 이 사람은 상습 강제추행을 하긴 했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여주였었죠. 숨겨져 있었습니다. 2013년 이전에 상습 강제추행을 한 것이 또 발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싸잡아서 상습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 2분의 1을 더 가중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얘기가 단순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해라. 사실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실체적 경합이 돼버리거든요. 2분의 1 가중한 건 똑같은데 결론은 똑같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절차가 역시 동일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좀 형서 보이게 제가 뺐지만은 여기서는 뭐가 돼 있느냐? 그 당시 만약에 소추 조건이 있으면은 그 소추 조건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자, 어떤 소추 조건?
지금은 모든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가 아닙니다. 비친고죄. 2014년 이전은 이게 친고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들. 그것도 이제 같이 형사법이 좀 먼저 알아두시고요. 3번. 자, 종전보다 가변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형법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들. 이게 마약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는 지금 개정법의 형량이 좀 다운이 됐거든요. 그런데 부칙에 의하면은 국법에 적용받던 마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무거운 국법 그대로 적용해라. 근데 부칙도 법조항이거든요. 이거 신형법의 법조항이라는 겁니다. 신법의 법조항. 부칙도 틀면 법조항이에요. 신법에 의해서 신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니 헌법도 뭐가 됩니까? 법률에 의해서 헌법의 어떤 기본권도 그 법률 조항에 의해서 뭘 핵심 내용 건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거든요. 법률 유보에 의해서 하물며 신법에 의해서 신법적 제한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약법을 위반한 싸가지 없는 놈은 유리한 신법 말고 불리한 국법을 적용해라. 그것이 신법의 부칙 규정이 있다. 그래서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 변호인이 이제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대법원 문제 없다. 이렇게 봤고요. 4번. 자,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1조 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된다. 1조 2항은 법률의 변경, 행위자에게 피고에게 법률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 이때는 1조 2항 신법 우선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리하게 변경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변경됐다. 또는 뭐가 됩니까? 법적에게 변동이 없다. 그럴 때는 당연히 행위시법인 1조 1항. 재형법 거시기 갑자기 뭐가 돼? 소급의 금지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그 1조 1항 행위시법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들. 자, 5번. 자,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위헌 결정 내리면 그 얘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법률의 변경에 따라서 처벌 조항이 삭제가 되면은 이때는 면소 판결해야 됩니다. 면소 판결 무죄 아닙니다. 면소 판결. 물론 처벌 안 받는 건 똑같지만은 그 다음에 그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은 되돌릴 수 없죠. 이럴 때는 형 집행 면제를 해주면 됩니다. 법률 조항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위헌 판단 받게 되면 당연히 무죄 판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들. 9번. 포괄 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국법의 법정에 대한 경직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왜? 지금 이게 국법과 신법에 포괄일죄가 걸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보셨죠? 그러면은 이때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1조 1항. 이때 행위시법은 포괄일죄는 맨 마지막 최종 행위가 종료될 때 시점이 바로 행위시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위시법은 당연히 신법이죠. 따라서 이때는 바로 행위시법이 신법이 됩니다. 행위시법은 국법이고 재판시법이 신법의 또 하나의 원칙이 있죠. 행위시법이 바로 신법인 경우 바로 이 포괄일죄들 개속문 같은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는 행위시법이 신법이니까 1조 1항에 따라서 당연히 행위시법이 신법이 적용된다. 8모, 10모 2번 연속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전수조사 했거든요. 8모, 10모.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8모, 10모 연속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 역시 8모, 10. 얘는 저기죠. 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바로, 아직 이제 본시험은 안 나왔지만은, 법원행시 이번 3월 27일이었던가? 그때 당일 이거 출제됐죠. 8모, 10모 당연히 2번 연속 출제됐습니다. 법률의 변경. 그래서 여태까지 이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대법원의 입장이 동기설이 폐지가 됐죠. 동기설이 폐지가 돼갖고 법률의 변경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이때는 뭐가 됩니까? 면소 판결을 해주거나 또는 가변 신법을 적용해줘라. 그 요건은 첫 번째. 자,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2항 신법 우선주의와 형사법 326조 면소 판결에 있어 제4호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가 적용이 된다. 기존 판례 입장이 동기설은 폐지되고 모든 법률의 변경의 경우는 동기설
따지지 말고 예외 없이 형법 1조 2항이 적용돼서 면소 판결을 해주거나 또는 뭐가 되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가벼워진 경우에는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라.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우리 상렬 판례에서는 보셨었죠? 여기에 다른 어떤 판례 테너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위 법령들,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라든가 부칙, 조례 같은 것들, 그것도 모법에 조금 아까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역시 1조 2항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1조 2항에 적용 안 되는 경우들. 1조 2항에 적용 안 되는 경우들은 첫 번째, 이번에 우리가 지난 그 상교협 판례 때 보셨지만은 법무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무사는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민사에서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파산원고 같은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예컨대 화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무사법에는 그전에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암암리에 했었습니다. 저도 법무사 강의 한 10년 했기 때문에 법무사 제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갖고 이게 늘 그거 봤었거든요. 늘 봤었고. 사시한 데 갖고는 법무사에서 법무사 붙고 이런 친구들 꽤 많았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복이 되는데, 그거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갖고는 지금 이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법무사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무사법이 개정돼 갖고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변리사도 뺏기고 있죠. 세무사도 뺏겼는데 이번에 법무사도 법무사하고 협회 되게 막강합니다. 그래 갖고는 그 부분들이 법무사의 그 업무 영역에 신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법무사법이 개정돼 갖고 이제 법무사도 그런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은 이 법무사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법과 아무 상관없어. 어떤 그 위임받거나 수권받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법무사법 개정에 불과하다. 변호사법 개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혀 상관없이 어떤 모법들 변호사법에 상관없이 법무사법이 개정됐을 뿐이니까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에 이것도 다 따졌거든요. 이것도 아무 관계 없다. 전혀 관계없는 법률의 변경의 경우 이럴 때는 1조 2항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가 뭐가 되느냐? 한시법. 우리 사실 지금도 제 책에도 기본서 되어 있지만 형법교과에서 보면은 법률의 변경을 제가 한시법이라고 달아놨는데 그거 바꿔야 됩니다. 저도 근데 이번 판에도 못 바꾸겠더라고요. 전 옆에 대신 법률의 변경 이렇게 해놨지만 워낙 몇십 년 그냥 한시법 써놨으니까 형법에서 한시법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한시법은 이제 더 이상 1조 2항 아무 관계 없다. 한시법이 종료돼 버리면은 이거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까 한시법이 폐지되기 전에 위반했으면 그거 처벌해라. 과거에는 다 따져가고 동의서류에 의해서 한시법도 따졌습니다. 몇 개 안 됐지만은 그래서 했지만은 한시법은 더 이상 법률 형법 1조 2항과 관계없다. 한시법이 내일 폐지했는데 오늘 위반했다. 그건 그냥 그 폐지된 한시법에 그냥 처벌해 버려라. 그것도 네 번째 원칙을 정확히 달아놨다는 거. 근데 그 법원 행시 같으면 요 중에 세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 다 물어본 거죠. 근데 신모 때도 요거 물어봤었어요. 제가 이렇게 뭉투리에 해놨지만은, 그래서 우리 상렬 판례 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지금 설명드린 거,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시죠. 팔모, 신모 역시 또 두 번 나왔는데, 헌재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 시한을 정해서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해서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 진행 중인 아주 대표적인 범죄 구성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단이죠. 그래갖고 언제까지? 이게 2020년인가 21년인가 여기까지 빨리 개정해서 어떻게 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헌법 불합치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위헌이거든요. 무죄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뭐죠? 낙태죄. 지금 사실상 낙태는 우리나라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2020년인지 12월 31일, 2021년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2023년이에요. 12월 20일입니다. 벌써 거의 2년 지났습니다. 2년 내지 3년이 나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뭐 낙태 얘기는 뭐 그냥 무제한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낙태죄를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판례는 아니지만은 판례와 법리는 100% 똑같다. 팔모, 신모 지금 연속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역시 팔모, 신모. 자, 1번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해서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아까 보셨죠? 2번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돼서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법에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무죄 사유에 해당. 재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 위헌되면은 죄다. 재심까지 다 무죄라는 겁니다. 사실 위헌 그 재심은 뭐가 많았을까요? 간통죄 같은 경우는 꽤 많습니다. 간통죄 같은 낙태죄도 마찬가지죠. 낙태죄 같은 거. 간통죄만 해도 그 나중에 무죄 판단 재심에서 한 게 한 2, 3천 건 됐었습니다. 간통죄 같은 그런 경우들도. 자, 그런 경우. 자, 19번.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의 카지노에 가서 현금을 칩으로 받고 도박한 경우에도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한다. 속인주의. 이때 정당행위도 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그 도박죄가 정당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강원랜드 가서 그 카지노 하는 거 외에는 이거는 죄다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 그래서 이것은 위법성 조각서에서 한번 또 나옵니다. 또 나온다라는 것들. 자, 20번. 자,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모 공동 정모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 바로 길 건너죠. 리즈 카트로 커피숍에서 영국인 한국인이 마약 밀수입을 갖다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영국 놈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속주지 원칙 공모지도 보면 이제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거든요. 리카토도 역삼동이니까 그럼 당연히 역삼동에서 공모했다. 당연히 영국인도 속지지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는 것들. 23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인신매매죄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세계주의죠.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의 세계주의가 지금 명문의 규정이 있다는 것도 작년에 출제가 됐죠. 어제 보니까는 캠을 보다 보니까 테이큰 나오대요. 테이큰 떠나서 딱 테이큰이 미국 사람이 알바니아 사람이 파리에서 인신매매를 하는데 미국 사람에 가서 다 처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사관이 가서 파리에서 알바니아 사람을 다 수사를 해도 바로 이 세계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세계주의가 지금 물론 선언적 의미지만은 형법에 신설이 돼 있다는 것들 자주 나옵니다. 25번. 자, 25번, 26번, 27번 같은 그 법리입니다. 25번, 26번을 한번 보죠. 가장 대표적이니까는. 자, 캐나다 시민권자인 A가 캐나다 교포,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25번은 중국에서 중국인이 그 북경주재 우리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27번이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25번은 중국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인장, 사인을 위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적용 못합니다. 왜? 이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26번 굵은 글씨 벌드체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형법 6조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 6조 국민 보호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국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법익이 대한민국의 그 법익이 형법상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를 당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살해당했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 형법 6조에 따라서 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페스카우 선상 그 살인 사건. 중국인이 그 파나바 선적이었죠. 파나바 어쨌든 영토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10몇 명을 살해한 경우입니다. 그 중국인을 다 처벌했습니다. 물론 사형 선고됐다가 다운돼 갖고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됐지만은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사인 위조죄라든가 사문서 위조죄는 사회적 법위가 난 죄. 바로 그 사회 공국의 신용. 어느 사회? 캐나다 사회나 중국 사회 공국의 신용. 미안하지만 우리 국민은 간접적 피해자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법 6조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직접 적용될 수 없고 이때는 뭐가 됩니까?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부분들 세계가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들. 자, 그 정도만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범죄 체계론. 자,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구체적 위험 범위에서 위험은 고의 인식 대상. 이번 12회 때도 유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가 됩니까? 좀 이따 또 나오죠. 구성요건적 고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모두 다 구성요건 고의 인식 대상이라는 것들, 구체적 위험에서 어떤 그 구체적 위험의 발생, 이거 인식 대상이 된다는 것들. 자, 5번 법인범죄입니다. 5번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자,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죄의 대물림이 연조죄죠.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은 그 자연인과 동일한 별도의 법인 인격체입니다. 법인격체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어떤 형법상의 범죄가 법인에게 전가될 수가 당연히 없다는 거죠. 기소된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대법원에서 당연히 안 된다. 아니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도 지금 전가되지 않는 판에 어떻게 사람도 아닌 법인에 대해서 형법상의 범죄가 뭐가 연좌가 되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절대 처벌할 범죄자도 얼마든지 법인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들. 10번 한번 보시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소중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러니까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행위자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법인 기억 없는 공공기관, 법이 없는 공공기관들 상당히 많죠. 우리 보면 워낙 많습니다. 공단도 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위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행위자를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행위자는 그 담당 직원들. 왜? 간단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양벌 규정에서 공단은 물론,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담당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규정 없으면 처벌 못하는 거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법리라는 것들. 11번. 법인범죄 제일 중요한 판례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어 자연인 대표기관이 배임죄 주체가 된다는 것들. 그래서 법인은 사법상의 그 권리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형법상의 범죄 주체는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대표기관 누가? 대표이사가 결국은 이게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거든요. 그 이제 건설회사 부동산의 분양 이중 매매, 배임죄가 됩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그럼 법인을 갖다가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누구? 바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 그 대표이사를 갖다가 배임죄로 처벌하면 된다라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13번.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52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하나고,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 그 담당 직원이죠. 무슨 팀장들, 그 이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담당 직원은 본인에 대해서는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법인이 우리 직원이 자수했으니까 우리도 자수 감경해 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높은 놈이 오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사인데, 법인의 이사인데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냥 평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아닙니다. 대표이사 내지는 최이사, 등기사급. 이사라 그랬을 때 똑같은 이사가 아닙니다. 등기사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뒤에 대표자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장에서 이사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상무이사, 전무이사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사급, 대표사급 같이 진짜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수했을 때만 자수감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 자, 그 정도만 봐주시고. 자, 구성요건 이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3번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인데 이거는 위전자 때문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요것 하나만 보시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3단계 범죄 체계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가 됩니까? 독일어인데, 요게 이제 불법이 되겠죠. 요게 이제 불법. 이게 이제 책임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3단계 범죄 체계에 의해서 범죄란 구성요건에 대한 위법 유책한 행위다. 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2단계 범죄 체계.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용되는 게 김일수 교수님 때문에 그래요. 김일수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겠지만 지도교수가 크라우스 록신 교수.
살아계신 100살 넘었거든요. 그분이 이걸 주장하셨습니다. 그냥 김은수 교수님 우리나라 헌법 1인자시잖아요. 이걸 하니까 지금 안 배워도 되는 건 우리가 지금 골치 아프게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단계 범죄 체계, 그냥 범죄란 이렇게 3단계로 보지 말고 2단계로 보자. 그러니까 불법과 책임, 이렇게만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렇다면 이게 불법 구성 요건,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는 여기도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3단계 범죄 체계에서 구성 요건적 고의, 2단계 범죄 체계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실의 착오 유추 용설, 뭐라고 표현하죠? 이 불법을 아우르고 있는 고의는 불법 고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불법 고의. 불법 고의. 불법 고의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구성 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 위법성 정당방위나 긴급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실도 인식하고 있어야만 뭐가 됩니까? 바로 이 당의 불법에 관한, 불법 구성용에 관한 불법 고의가 인정이 된다. 사실의 착오 유추, 좀 이따 이제 우리 마지막에 보시겠지만은 위전책에서 사실의 착오 유추 용설은 이때 불법 고의란 용어, 이 용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 김수 교수님이 이때 3단계 범죄 체계를 주장하시지만은 위전책에서 이 개념을 빌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위전착을 진짜 무지하게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 이유가 김일수 교수님한테 지금 고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불법 고의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이때 소극이란 말은 네거티브를 의미합니다. 어떤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네거티브, 소극이란 말,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얘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요소 이론이 되는데 3번. 자, 이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위법성 조각,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뭐가 됩니까? 결국 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네거티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 독일어를 갖다가 직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이 없어요. 이게 일본 용어입니다. 한자 다 그 중국어다 우리 순수 한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일본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우리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법역과 제한 책임설. 이거 사실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박상기 전 법무장관께서는 법역과 제한 책임설 다른 말로 뭐 과실 의제 책임설. 이 용어는 이렇게 어렵게 씁니다.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이론 표지론 같은 용어입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름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가 된다. 왜? 자,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안 되겠죠. 불고의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불고의가 탈락되면 뭐가 됩니까? 당연히 불법 구성요건이 탈락돼서 처음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들. 그냥 요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의하면은 3회 때도 출제가 됐지만 바로 1번입니다. 바로 1번. 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런 표지론에 의하면은 위전착에 관한 착오도 구성요건을 착오. 그러니까는 문제 뭐냐면은 얘는 불법고의이기 때문에 자, 사실의 착오는 뭐가 됩니까? 불법고의,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원래 사실의 착오예요. 그 다음에 요거 위전착. 위전착도 결국 위법성에 관한 착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전착도 사실의 착오. 또 하나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정통 위법성의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따라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론에 의하면은 형법상 모든 착오는 사실의 착오입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이게 계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형법상 모든 유형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다. 사실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위전착도 사실의 착오. 자, 그 효과는 뭐가 됩니까? 고의조각, 그 다음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 좀 이따가 위전착에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의하면 결국 위전착도 과실범 처벌만이 가능하다. 이 결론, 이거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3회 때부터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들. 좀 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부작위범 이제 슬슬 선고위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1번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자, 5번입니다. 자, 어떤 행위가 2번 6문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물론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결국 거동이죠. 움직임, 거동.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사항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그 보람병원 사건. 지금은 다 기억을 했지만 진짜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던 사건인데 잘 아시죠? 보람병원. 여긴 좀 그래요. 신림동에 있으면 보람병원 바로 가니까 다들 저기 했을 텐데 뭐가 됩니까?
아니 지금 뇌를 다쳐갖고 이송대 보라병원으로 이송된 이 환자를 갖다가 응급실에서 기금쳤기 퇴원시켜 버렸거든요. 퇴원시켜 버리는 거는 자기가 됩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그러나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가 됩니다. 이게 2심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3심 가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세미나도 법적 세미나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 살인을 볼 것인가 부작위 살인을 볼 것인가. 결론은 결국 그 의사들이죠. 의사들 자기 살인을 봤다는 겁니다. 자기와 부작위가 동시에 존재하면 자기 범위 우선이 된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신체 활동에 의해서 결과 발생할 때에는 자기 범위 우선 자기 살인이 인정이 자기에 의한 범죄로 범위 상당하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자 7번부터 8번, 9번 다 10번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사례에서 출제가 되고 지난 3선 때 제가 출제했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문제 이번에 이거 출제했습니다. 무슨 출제했는데 뭐냐면 일단은 이거 사례도 나옵니다. 사례도 나오죠. 객관식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만 알면 네 가지를 동시에 보실 수 이렇게 1타 4피 뭐냐 자기에 의한 범인의 도피죄, 증거인멸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동해사죄, 그 다음에 네 번째 위계 공지방.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 이번에 아마 여러분 뭐 강표나지만 사례로 나갑니다. 채점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채점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혹시 뭐 쉬는 시간에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분 내로 강평해 줄게요. 1분 내로 저기 앉아가지고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 또 다 나가지만은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자기범 우선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됩니까? 자기에 의한 범인 도피죄, 증거 인멸죄 등만 성립하고 별도로 부작위에 의한 범인 도피죄 등은 성립할 필요가 없다. 죄다 판례, 사례 출제돼 있죠. 객관식은 최소 2번 이상씩 죄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8번은 뭐가 됩니까? 육모에서도 객관식 출제됐다는 것들. 검사로부터 A의 검거를 지시받은 경찰이 충남 보령시 경위입니다. 형사반장 경위. 오히려 A에게 전화해서 깡패, 조폭, 보령지역 조폭, 형사들이 갈 테니 튀라고 했다. 그러면은 야 도망가. 그러면은 자기에 의한 범인 도피죄만 해당하고 형사반장이잖아 경위. 그럼 검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의 그 수사 이때도 수사 지휘 했었으니까는 수사 지휘 처벌 받고도 그러면 부작위와 직무유기가 되겠죠. 이제 자기에 의한 범인 은닉 도피죄만이 성립이 된다는 것들. 자, 그런데 9번은 변심한 4번 나왔네요. 9번은. 자, 10번을 한번 보시죠. 자기 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가 한해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자기 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들. 왜? 근데 제가 좀 줄여놨지만은 이때 공소기권자로서는 공소기권자 누구? 검찰. 그러면 우리 지금 그 기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재판은 뭐가 됩니까? 이제 집권주의 해갖고 독일 그 형사법이 관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뭐가 수사 절차는 독일식보다는 미국식. 이게 기소 편의주의. 독일은 기소 편의주의 없습니다. 그 기소 강제주의입니다.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 해갖고 독일은 무조건 기소합니다. 걔들 민족성이 그래가지고 유통성이 없어요.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융통성 엄청 많죠. 그게 바로 기소 편의주의. 그러니까 기소를 할지 말지는 검찰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억울하면 네가 검사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공소제기권 검찰에서는 이때 자기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는 1년이 하거든. 부작위면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들. 얘는 미안하지만 사례용은 아니고 대신 객관식에서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11번. 형법상 자기 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자기 의무는 부작위 범위 인정되기 위한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상 또는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많이 나왔죠. 역시 객관식요. 그러나 뭐가 됩니까? 도덕이라든가 특히 종교, 관습에 의한 자기 의무는 인정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조리나 관습은 좀 빼죠. 관습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종교라든가 도덕. 사실 조리도 어떤 그 도덕의 극대화인데, 근데 형법에서는 분리시켜버려. 조리와 뭐가 됩니까? 도덕, 종교는 분리가 된다. 따라서 도덕이라든가 종교에 의한 자기 의무는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 성경에서 보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형법적으로는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얼마든지 사회상규라든가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는 얼마든지 인정되고 부작위 범위 성립 가능하다는 것들. 12번 안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워낙 조카살해 사건. 이때 위법한 선행이 또는 친족간 법령에 의해서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아주 대표적인 판례가 된다는 것들. 자, 14번.
신모에서 또 출제됐더만요. 신모에서 객관식만 3번입니다. 신모에서 또 출제됐는데 모텔방의 투숙께서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 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모텔 실화 사건 이 화재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위법한 선행위 중실화죄, 중과실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선행행위는 인정이 됩니다. 발생한 이상 이를 화재를 소화할 자기의무, 법률상의 자기의무는 인정이 되는데 그러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됩니까? 결과방지 가능성. 결과방지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가 2개가 있냐, 2놈 다 출제가 되고 한 놈도 뒤에 있습니다. 이거 또 출제가 됐지만은 어쨌든 바로 이 결과방지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교과에서는 보통 뭐 개별적인 가능성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결과방지 가능성. 이거 세월호 사건에서도 결과방지 가능성은 당연히 지금 판결을 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만큼 중요한 것이 결과방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그 필로티 공법인가요? 이런 이제 벽돌 저기 아니라 필러 공부도 아시잖아요. 요새 불이 붙으면 뭐 우레탄 폼? 30시간에 불이 붙고 그 가스 때문에 다 죽지 않습니까? 지금 화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30시간에 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여지가 없었다. 그 얘기는 소화 가능성, 소의 용이성, 결과방지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똑같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절 방화치사상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돼서 이 부분은 무죄가 된다. 중실화죄라든가 또는 중과실치사죄로만 처벌할 수 있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들. 여기 19년도가 20년도 사례에서도 법조는 모의시험에서 사례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무에서도 객관식 또 나왔었고요. 17번 중요하죠. 자, 규칙 사유 없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54조 1항 2항에 따라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위책 위법에 유망관계없이 구호 조치 의무 및 신고 의무가 있다. 변시호 때는 사례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일문에서. 그랬을 때 교통사고 운전자는 이 사람이 적법하다 불법하다 과실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나 다 부과가 됩니다. 빨리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조치 의무. 그래서 빨리빨리 신고한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켜가세요 뭐 이런 것들 이거 주변 조치 의무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떠났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때는 특가법에 의해서 뺑소니로 이제 가중처벌 받게 된다라는 것들. 자, 19번 신문에 나왔습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요건으로 행위태약의 동가지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변시 10회 때에도 출제가 됐는데 이 신문에 또 나왔습니다. 객관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위정형의 동가지성,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자기에 의한 살인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하고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만 그 부작위범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행위정형의 동가시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죠. 형사처벌 확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 이건 죄형법정 위반돼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한하기 때문에 허용된다라는 것들. 좀 이따 바로 20번에 있습니다. 바로 20번. 행위정형의 동가시성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판례가 되고 역시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뭐 2번 나왔네요. 업무방해죄와 같이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행위정형의 동가지성이죠. 아니 공사업자가 지금 이 피해자를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비 몇 억 나왔는데 1원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단순히 건축 자재, 아니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해서 건축 자재를 당연히 치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2차 공사 못 들어간다는 거. 그래갖고는 싸가지 없는 놈이 이제 뭐가 되면 업무방해죄, 부작위의 업무방해죄 기소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업무방해죄는 공사 자재를 일부러 갖다 쌓아놨다. 그럼 자기 업무방해죄죠. 근데 이것과 동등하게 지금 피해자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1원도 못 받은 공사비 1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 건축 자재를 당연히 단순히 치우지 않았을 뿐이다. 이거 갖다가 동등하게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냐? 대법원 동일하게 절대 평가할 수 없다. 동일하게 평가. 그러니까 결국 부작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안 한다.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들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21번. 자,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육모, 신모,
육모, 신모 다 출제됐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이번에 육모, 신모. 그러면은 작년에도 법정 모의 시험 또 개각이 나고, 이번에는 뭐 그냥 이 정도 객관식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부작위 업무상 배임죄. 자,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과 신뢰 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위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 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려 하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 실행의 착수로 볼 수가 있다. 부작위법의 실행의 착수는 형법 교과서에만 있었습니다. 이 판례가 최초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형법을 공부한 형법 가르치는 형법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직 본시험 안 나왔지만 내년에는 13회 때는 상당히 유력하다. 지금 6모, 8모, 10모 두 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뭐가 됩니까? 증권회사 직원한테 이제 내가 주식을 다 맡기고 우리가 이제 업무를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잘못하게 되면은 업무상 배임죄야. 근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떡상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하는데 떡락을 합니다. 떡락을 하면서 완전히 저점 그때 이제 비로소 증권을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10억 손해봤다. 요즘 나쁜 놈이죠. 그랬을 때 누가 봐도 지금에는 뭐가 됩니까? 빨리 이걸 던져야 되는데 떡상할 때는 안 던지고 떡락할 때 던지고 이거는 그래서 10억 손실 봤다. 그러면은 그 담당 직원은 뭐가 됩니까? 이거 위임계약 물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인의 사무 처리에 주의가 인정이 되겠죠. 그럼 이럴 때 실행 착수 시기는 떡상에서 지금 자 10분 내로 던지세요. 이럴 때 9분 8번 그럴 때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 실행 착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 성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2번, 23번인데 문제는 보직인 지위와 보직인 의무를 구별하는 이제 그 이분설인데 요것도 한 200년 된 학설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성요건 대당성 위법성이 있는데 원래 그 보직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고요. 보직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입니다. 이게 한 백 몇십 년 전. 자, 그 전에는 보직인 지위도 위법성의 요소였어요. 근데 그거는 100년 지나니까 이제 없애버리고. 그랬는데 이게 보직인 설이라고 해갖고는, 보직인 지위하고 지금은 이제 다설이 요거 한 8, 90년 됐습니다. 보직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고 보직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다. 그랬는데 보직인 설, 한 100년 됐습니다. 보직인 설은 이렇게 보직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보직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다. 예컨대 보직인 지위는 뭐가 되느냐? 보직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 사실이니까 뭐가 되면 이건 그냥 법적 평가가 아니라 그냥 사실. 예컨대 자기 애가 물에 빠졌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애가 물에 빠졌다. 익사 직전에 있다. 이 사실 인식하는 게 바로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가 됩니다. 그 자기 아이인 것을 금방 알아봤잖아요. 사실관계 문제죠. 보직인 지위에 착오.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뭐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빠졌는데 문제는 저거는 내가 이미 버린 자식이다. 내가 낳긴 했지만 내가 버린 자식. 호적에서 파냈기 때문에 쟤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난 구조할 의무가 없다. 이게 바로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런데 바로 보직인설, 구성요건 요소설. 구성요건 요소설은 둘 다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사실의 착오로 통일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출제됐었죠. 근데 이건 잘못됐다. 지금 사실은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하고 법적 평가의 문제는 위법성이다. 보직인 의무라는 것은 위법성의 문제다. 법적 평가의 문제가 위법성으로 와야 된다. 현재 다설입니다. 따라서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이분설에 따르면 사실의 착오.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법률의 착오. 이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사례도 못 나오고 근데 객관식 한 3번 나왔습니다. 본시험에서 3번이다. 자, 23번을 한번 보시죠. 보직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이분설, 현재 다설입니다. 이분설. 자신에게 보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어떤 경우냐? 기본적으로, 뭐 이런 사례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아내가 지금 완전히 호흡곤란을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내일 이혼할 건데, 내일 이혼해서 오늘까지는 부부 맞아요? 난 뭐 이혼할 건데 뭐 내 마누라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래도 부부 간의 부양 의무에 따라서 이때는 구조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인식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보직 의무에 관한 착오. 이거는 위법성에 관한 착오니까 당연히 이제 법률의 착오가 되겠죠.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근데 여태까지 출제는 법률의 착오로만 출제가 돼서 3번 나왔는데 3번 다 법률의 착오.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법정에 모시 오면 사실의 착오도 나왔었거든요. 구성요건 요소로는 지위, 의무에 관한 착오 모두 다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 요소를 나오면 그냥 사실의 착오로 통일. 이분서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분하고 있다. 보증 지위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 보증의 의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 자, 24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모 나왔는데 요것도 또 조금 아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 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해서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진정부작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행정명령 아무것도 안 따랐거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따랐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세요? 안 따랐죠. 그러면은 그때 언제까지 그 날짜가 도달하면은 부작위범이 그때 기수가 된다는 것들. 그래서 이 6모에 또 나왔습니다. 33번. 자, 형법상 방조 사례도 한번 볼 텐데 형법상 방조는 자기에 의해 정법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부작위로 인해서 정법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자기에 의한 방조와 동일하게 정법의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과 이유를 불문하고 그 범죄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 자기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 모두 다 가능한데 단 바로 34번입니다. 부작위의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기 의무, 보직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들. 34번 좀 이따 사례 한번 보시죠. 자신의 부하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재반 조처를 취하지 않은 상관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방조범이 성립한다. 인천지방법원 입찰 보증 횡령 사건. 집행관 사무실 그 담당 직원입니다. 무려 한 거의 20년 전에 46억을 갖다 횡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천지방법원의 무슨 과입니까? 하여튼 입찰한 과. 거기 담당 공무원이에요. 그 직속 상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니까 법령에 의해서 부하 직원의 무려 46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20년 전에 46억, 지금 100억 이상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부하 직원이 횡령하고 있는데 그걸 감독, 단속할 뭐가 됩니까? 법령상의 자기 의무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알고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냥 뭐 먹진 않았어. 먹었으면 공동청문회 되겠죠. 방치만 했을 뿐이다. 그랬을 때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방조가 인정되고 좀 이따가 사례 한번 바로 보시죠. 자, 38번 보고 좀 쉬겠습니다. 34번이 신모 때 개과식 나왔고요. 38번도 6모, 신모. 역시 개과식 나왔는데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자,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된다는 것들.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판결 언급 안 했지만 공동정범이니까 당연히 공동가구의 의사는 인정되고 공공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공통의 이제 자기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다. 뭐죠?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다. 결과 방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역시 결과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아주 좀 쉬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거 36선 요거 1번 부작위 방조입니다. 요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